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투자 인사이트에 오신 투자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정말 저희 증시 각도기 TV의 최고의 댓글남이죠. 댓글을 받으신 분 우리 홍익희 선생님 다시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홍익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홍익희 선생님은 이제는 댓글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 예언자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때 오셔서 그 한국 원화의 강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상 흑자,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흑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빨리 통과한 그런 사실들, 실질적인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선진국에서는 OECD라든가 IMF라든가 선진국 단체들이 한국을 가장 좋게 보고, 그다음에 신흥국에서는 중국을 가장 좋게 본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세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사겠네 했는데 정말 방송하기가 무섭게 나오기 전부터 한 그 바로 시점부터 방송 나간 시점까지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가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대급이고, 그래서 덕분에 한국 사람들도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다 외국인 주식까지 관심이 많아 보니까 지금 월간 상승이 지수폭으로는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이게 만약에 10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11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월별 상승률로는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근데 정말 그 적시에 나오셔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너무 큰 가이드가 돼가지고 너무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으로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 200달러 이상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 지금 경상흑자가 월 530억 달러가 나는데 네. 거기에다가 자본 수지가 또 2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니까 거의 한 월 8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가는 자금 중에 일부는 중국향으로 가려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중국 국채나 다름 배당률도 높은 데다가 그렇죠. 3%, 연간 3% 이상이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자본이 들어가려면 홍콩을 거쳐서 간접 투자의 형식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인데다가 네. 돈을 집어넣고 빼기가 우리는 훨씬 쉬워요. 특히 오죽하면 글로벌 ATM기라고 옛날에 예. 불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나 우선주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요새는 굉장히 우리 주식을 네. 업시키는데 네. 주도 세력이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이미 400조 시대, 삼성전자 400조 시대가 열렸어요. 어마무시한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통화 수급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인 게 유지되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내년 2분기에 쇼티지가 날 것 같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우러지면서 야, 이러다가는 삼성전자 500조 시대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같이 우리 홍 선생님에 힘입어서 예언 하나 했어요. 아마 증권 시장에서 한국이 선진국 된 걸 여러분도 보시게 될 거다. 제일 먼저 맞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증시에서 보게 될 거다.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멀리가 아니고 이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통화에 대한 해안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게 대단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통계를 보면은 그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한 53억을 평균 6월 이후에 월 53억인데 네. 그다음에 경상까지 합하면은 이게 한 78억, 한 80억 달러 가까이 돼요. 네. 근데 9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네. 근데 10월 달서부터 이 흐름이 역전이 되면서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경상에 80억 달러인데 자본 쪽으로만 60억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게 월 1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번에 비해서 이제는 거의 더블 수준으로 계속 치솟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네.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홍 선생님하고 만나서 머리를 요즘 많이 써요. 홍 선생님 책 읽느라고 눈에 핏발도 쓰고 요즘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우린 항상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떠나갔던 서학개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난리가 나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수지가 유지가 된 것은 한국 투자자금이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나갔던 사람이 한국 시장에 막 고공행진하면 안 돌아올까?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달러 수지가 완전히 예. 완전 유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때 약간의 거품이 나던가 그런 식이 되겠구나. 아마 상승의 상당폭을 보고 움직일 테니까 그 사람들. 그냥은 안 움직이고 미국 시장도 좋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다가 미국 시장보다 월등히 상승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안 되겠다고 그때 넘어오면 그때 그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아마 버블을 한번 소폭의 버블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화가 지금 한 11.8% 정도 지난 6개월 사이에 올랐을 텐데 네. 그 얘기는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한 15% 수익은 봐야 겨우 똔똔을 맞췄다는 똔똔 거거든요. 맞춘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는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갈 것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미국 주식에 하신 분들보다는 이 방향이 한국 주식 쪽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신 분들이 요새는 ETF 네. 환매를 한다거나 예. 해약을 하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현장에서 눈이 확 띄어지는 사건이 어제 오늘 귀에 들리고 있는데 바로 자넷 옐런 예,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자넷 옐런이 미국의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함부로 말은 못했고 은근슬쩍 이야기했다. 그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아니 기억. 그거는 루빈 전 재무장관 얘기고 아, 네. 자넷 옐런은 그 사실을 연준에서 확 오픈해가지고 예.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양반이에요. 아, 문제까지 예. 제기했다. 아, 그러니까 루빈은 그 양반이 그냥 덮었고. 네. 그 이사장 시절에 2014년에 그 연준 자료에다가 소득 불평등 자료하고 네. 그 부의 편중 자료 그래프를 딱 발표를 하면서 네. 그때 코멘트까지 답니다. 예. 미국이 100년 만에 음. 소득 불평등이 최악의 수준에 와 네. 있다. 네. 네. 미국이란 나라가 네. 꿈의 나라가 네. 맞는 얘기냐라는 어떤 자조적인 자평을 해요. 네. 그걸 발표를 하고. 지금 그분이 바로 재무장관 되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그럼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양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양반이니까는 네. 이제 그러한 부의 격차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떤 소득 재분배나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돈을 많이 푸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수뿐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면 어차피 민주당 정부는 재정을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럼 뭐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물은 워낙 투자하기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죠? 이제 네. 재정으로 이제 국채가 많이 풀리면 네. 지금도 국채 경매일만 되면 어김없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뛰거든요. 네. 그랬다가 경매일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네.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경매일만 되면 또 금리가 다시 올라. 예, 채권 금리가 가격이 떨어진다. 다시 네. 올라요. 예. 그래서 뭐 9까지 갔다가 지금 8 정도 내려왔는데 네. 이게 앞으로 국채가 발행이 더 늘어나면은 네.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텐데 연준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를 어느 선에서 막아줘야 되느냐. 이게 그쵸. 1%에서 막어, 1.2%에서 막어. 네. 근데 1%가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연준이 아마 1% 근처에서는 액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2년물짜리는 소화가 돼요. 2년물 응찰률은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5년물 이상부터는 응찰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7년물, 10년물은 과거보다 응찰률 평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장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 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클라리다나 뭐 이렇게 그 매입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장기물을 사주겠다. 그 얘기의 배경에는 장기물 금리를 눌러야만 한다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거를 못 누르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못 누르면은 우선 미국으로서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말해서 30년 모기지 금리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 둘은. 게다가 회사채 시장에도 이 불똥이 뜰 겁니다.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고. 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회사채가 올라가서 그쪽에서 부도율이 더 올라갈까 봐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여타국들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우리도 그렇지. 전 당장 맞아요. 바로바로 영향 맞죠. 부동산 대출 금리에 응. 직접적으로 네. 연결을 받기 때문에 일단 연준고서는 연준이 가장 겁내는 게 회사채 부도가 커져서 그게 혹시 시혜로 파생 상품을 건드릴까봐 네. 그게 건드려지면 이제 신용경색이 오고 이제 다시 한번 2008년도식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연준이 이제 액션을 취하겠죠. 차기한 부분은 일단 제네 델런하고는 호흡은 기가 막히게 맞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제네델은 또 워낙 연준의 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네. 앞으로 재무부나 연준이 제네델런이 되면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국 사정들을 워낙 잘 아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끝도 없이 올라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어. 네. 계속 신규 주택 판매 뭐 이렇게 판매고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신기록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동산 시장도 지금 당장 내년 초에 막아야 될 게 1년 네. 그 모기지 유예해 준 거. 유예해 준 게 네. 그게 지금 사실은 2월 달에 끝나요. 네. 근데 그거를 막아주려면 1월 달에 뭔가 정책을 내놔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러면 자네 델런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해결사 노릇은 어떤 식으로든 할 가능성은 예. 매우 높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앞서서 그런 사태가 나오면 대응은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 예,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네, 이제 진짜 찐 전문가들이 이제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런 미국 상황들이 정말 제 생애에 올까 했던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국 기축이 이거 조금 흔들릴 거 아닌가, 진짜 좀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최근에 이런 달러의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안 오르는데 예.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원자재 가격 올랐고, 정말 신기한 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얼만큼 대단하게 치솟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자그마치 360%가 올랐어요. 1년치를 보더라도 S&P가 12% 오른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올해 160%가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로 가는 데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비트코인하고 금은 동행성이 같이 갔어요. 예. 근데 지금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니까는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아주 치솟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원인은 사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금이 저번에 2,000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정부가 몇 가지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세 차례 연속 증거급을 올렸어요. 게다가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어요. 못 쓰게.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20배까지 쓸 수 있는 거를 네. 뭐 18배나 16배로 이렇게 낮춘다거나 네. 그러니까 증거금은 증거금대로 올리면서 레버리지를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연속 세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네. 우선 진입 장벽을 치면서 네. 거래 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에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뿐만 아니라 네. 2011년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회상시키는 사람들한테 겁니다. 1,800불 찍었다 완전히 박살났던. 2018년도에 중국이 우리 외환부에 이제는 달러 표시 자산 안 담겠다. 금을 담겠다고 했을 적에 그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와 연준이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그 증거금 올린 거예요. 그때도. 그 다음에 단기 금리를 올림으로써 금을 얼누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선물 시장에 대량의 그 매도 물량을 줬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써가지고 금값을 일정 밴드에 가둬버려요. 네. 한 채굴 가격 원가가 한 1,100불 된다 그러는데 운수당 이거 1,100하고 1,350불 사이에 오랜 기간 가둬뒀거든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못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 금 투자자들이 그러한 현상을 다시 보면서 이거 금 투자는 지금 쉽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든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사실은 옮겨가는 어떤 그러한 추세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는 네. 그거를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금과 같이.